필립 골드버그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여기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하니까 우리는 좀 가볍고 신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미국은요 유튜브보다도 팟캐스트가 훨씬 저변이 넓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가 작은 이런 팟캐스트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하더니 한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높이기보다는 낮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뭡니까?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것.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이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풍선 날리는 사람들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높이기보다는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거듭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이 다 북한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의 원인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이고 이걸 두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이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진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북러 접근, 북중 관계 관리, 북한의 두 국가 선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남북이 계속 으르렁대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다 이런 의식에 공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노이 회담 전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북한은 남쪽을 더 이상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우리는 북조선이고 조선은 하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이후에 북한은 남북 관계에는 더 이상 한민족 관계가 아니다. 두 나라다. 상관이 없다. 우리를 적대시하면 우리는 몇백 배로 복수를 해주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국가 선언. 우리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매우 심각한 그리고 놀라운 그런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거를 확인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7월 그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24년 만에 평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부터 푸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연임 규정 때문에 한 타임은 아마 총리가 됐던 푸틴이었는데요. 그때 총리로 있을 때 대통령 권한을 대부분 가져와서 그냥 똑같이 러시아에 대빵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총리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보니까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자, 24년 만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무부가. 만약 그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을 정상화하고 우크라이나와 다른 곳에서 잔악 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평화와 정의를 향한 길을 지연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아닌 다른 곳에서 잔악 행위를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반도 전쟁 참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자, 사실 지금 북러 양측 이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북러가 동맹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하는데 뭐 북러 동맹이 뭐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유사시, 네 그래요. 유사시의 상황,
그때 말하자면 남과 북의 교전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소련이 개입하도록, 러시아가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동맹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북한 김일성이 1961년 7월에 소련을 방문해서 조소 우호 조약, 조선과 소련의 우호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약에는 양국 간 자동 군사 개입은 물론이고 군사, 경제, 문화, 기술 등의 원조 제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전문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러시아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에는 다소 조심스럽다.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 남한 평정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남한 평정 발언.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에게 도발을 하면은 북은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실제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자동 개입 조항이 이번에 부활된다면은 국제 구도는 매우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하게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러시아 푸틴을 왜 불렀을까? 푸틴은 또 북한에게 굉장히 살갑습니다. 지금 현재 덜컥 받아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북한의 그 군사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고, 진짜 러시아에게 있어서 지금 북한은 우군으로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일성과 당시 소련 지도자가 맺은 조소 우호 조약 같이 한반도에서 유사시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 야, 그러면 진짜 이 한반도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할 또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요, 여러분? 자,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고 때 러시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조소 우호 조약이 폐기가 됐는데 이게 다시 부활될 지금 조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말이죠, 북한과 대놓고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이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점을 팟캐스트에 나가서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거 뉴스에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 불사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 전쟁 완화를 요구한 것이죠. 골드버그 대사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어서 한반도에서까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아시죠? 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동대 교수시고, 김준형 의원이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24주년 기념 토론회였는데 이때 문정인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시죠. 문정인 교수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분이 또 미국 통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북한 관련한 그런 관리들과도 깊은 소통과 또 대화를 이어왔던 문정인 교수인데, 문정인 교수, 미국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미 인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데 북한은 구조적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라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자, 이 로버트 칼린이 한 말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가장 역점을 뒀던 외교 정책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는데 2019년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차 타고 그렇게 원거리를 갔는데 중국을 관통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후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없어졌고 새로운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을 찾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탈냉전 이후 북한의 셈법이 바뀐 것인데 이게 걱정이며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까지 섰다는 주장도 있다. 아니, 실제로 전쟁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통상 이럴 때에는 남한 쪽에서 북한을 달래가면서, 왜냐하면은 뭐 경제 규모로거나 뭐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남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발적인 전쟁을 막아낼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거예요. 한번 국지적 충돌이 발발하면은
위기가 고조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만민공동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남북 모두 이제 앞으로 연평해전 같은 또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도 뭐 남측이 도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육해공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분멸시키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뭐 저쪽에서 포 쏘면 이쪽에서 포를 또 맞받아치고 이런 개념의 국지전 말고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면전으로 가도록 이미 다 판을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미국은 휴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충돌이 있더라도 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상부의 보고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복하라는 이른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고하고 지휘관이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은 전쟁 컨트롤 타워를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실제 행동에 옮기게 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군, 유엔군 개입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한 정부 네가 멋대로 했으니 수습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이가 이 나라 군인의 목숨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도 지금 윤석열이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바뀌지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 중에서 그 풍선 보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또 했어요. 그건 뭡니까? 경찰이 가서 막아라 이 얘기예요. 막아라. 이 형사처벌도 못하는데 뭐 막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막는 과정에서 저 친구들이 막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온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공무집행 방해로 또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에 나서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권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순찰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보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순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해법이 뭐였어요? 접경 지역을 다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거기 가스차가 못 들어가게. 그래서 만약에 풍선을 보내려 한다면 지가 입으로 불어서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이거였는데 지금 이재명 걸 따라하기는 좀 싫었던 모양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그 참 쓸데없는 오기가 보여요. 자,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손재민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오늘 분석이 또 있어요. 언젠가부터 남한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한반도 위기가 놀랍진 않은데 근데 이번엔 다른 점이 있다. 유난히 많은 장병의 죽음 속에서 맞는 위기라는 점이다. 채병 사건이나 입대 9일 만에 얼차려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 끝내 숨졌지요. 채병도 숨졌고요. 이 군 인권에 대한 대단히 얕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군의 자녀를 보낸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의 생명을 윤석열처럼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뭐 그냥 죽을 수도 있지 군인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군에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나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 채병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서 202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몰다가 멀미를 해가면서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번 유산한 후 어떻게든 하여튼 출산을 하려고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와서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늘의 비열이 돼서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돼버렸습니다. 네, 채병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는 뭐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 임성근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야, 성근아, 개소리 그만해. 야, 누가 너 같은 지휘관 밑에서 전쟁을 하겠니? 아이고, 진짜
이 화상들. 성렬아, 너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군 통수권자고 임성근이가 사단장으로 있는 군대로 적군을 이기겠니? 아이고 정말. 자, 미국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미국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이가 이대로 밀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빠진 채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 주도로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전에 자격 없고 무능하고 진정성도 없고 관심 있는 건 술밖에 없는 윤석열이는 하루빨리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